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특종은 언론의 권력 감시, 부조리 고발이라는 순기능을 담당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적개심까지 갖게 되는 대상입니다. 특종의 진수, 오늘은 특종을 틀어막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과 언론의 특종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말해요. 네, 네. 정부가 직접 이제 언론 보도들을 고발하는 것도 포함해서 언론사가 이제 다른 언론을 고발하는 상황. KBS나 MBC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낙하산 사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터넷 매체들이나 일간지들을 고소 고발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한겨레 최성진 기자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이제 MBC와 정수장학회 비밀의 동권을 단독 보도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특종을 했었는데요.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이후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요. 언론계 일각에서는 최성진 기자에게 유죄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성진 기자가 이제 비교적 소상하게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재를 했는지도 밝혔었고, 그리고 그 보도의 공익적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유죄를 받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언론 취재 활동이 모두 제한될 수도 있다,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보도였기 때문에 법원이 좀 굉장히 후퇴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 자유나 표현의 취재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판결이 이번에 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언론사인 MBC가 고소를 했다는 점이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선고유예하면 무죄나 다름없는 그런 좋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고유예도 유죄는 유죄죠. 예, 그렇죠. 유죄고 네. 이게 이제 언론의 취재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국내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폐쇄적이고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권력기관들이요. 그런 차원에서 기자들이 적극적인 취재 능력이나, 취재 방법들을 동원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최성진 기자에 대한 판결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위축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같은 선고유예더라도 1심보다 최근에 나온 항소심이 더 형량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판결이 선고유예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무죄에 약간 애매한 측면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취재라고 하는 이제 아주 특화된 행위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형량이 늘고 그다음에 유죄 취지를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판결문을 읽어보더라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그 당시 취재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당시 취재는 이제 최성진 기자, 이게 이제, 정수장학회와 MBC 간의 모종의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간지나 그런 쪽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월간지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이 당시 떠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을 한 기자는 당시에는 이제 최성진 기자가 거의 유일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최성진 기자는 전화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사자들의 통화를 들었다 하고 그거를 이제 대화를 들었고 그거를 이제 녹음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보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사자들도 최성진 기자의 폭로나 보도가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는데 즉각적으로 부인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정도 수준의 보도였고, 사실 이제 그런 기자들이
벽에서 뻗치기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귀를 대고 듣는 행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취재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유죄가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는가.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원천적으로 취재가 어떤 은밀한 취재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 판결이 또 한 가지 웃긴 건 KBS가 한참 전입니다만 그 수신료 문제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을 도청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혹은 사실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그 경찰 쪽에서는 그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이제 최성진 기자가 굉장히 그 사법부에는 그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유죄 판결이 난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위 이제 언론계에서 귀대기, 벽대기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회의 내용 등을 듣기 위해서 벽에 귀를 대고 또는 문에 귀를 대고 그 울림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그 벽에 좀 고성능 마이크를 대고 실질적인 지분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에서 MBC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 그런 행위를 두둔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취재 방식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성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최필립 당시 이사장하고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통화를 안 끊어서 소리가 들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취재한 것을 유죄로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법적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논할 계제가 아닙니다만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사가 직접적으로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다른 사안이에요. 근데 이건 좀 짚어주고 싶은데 YTN이 네티즌을 고소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고소고발건이 굉장히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고발을 해버리는 언론사가 이런 관행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건지에 대한 자각이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는 자사 프로를 비난한 네티즌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게시판 같은 경우에 막 비난글이 올라오면 그 게시판을 그냥 폐쇄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네가 그 주장을 할 때는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 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네가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굉장히 또 폐쇄적이고 공격적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YTN이 네티즌을 고소한 건 같은 경우도 사실 언론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이 건 외에도 KBS 같은 경우에는 그 낙하산장 체제가 된 이후에 자사에게 이렇게 불편한 보도가 나오면 거의 다 손해배상을 일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그거를 일괄 취소를 해주던 아니면 실제 소송을 가던 그거를 판단을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거대 방송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그 인식의 전환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되는 건데. 그 YTN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체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게시판에 비난글 올린 네티즌 개인을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냥 해명 한 줄 써주면 될 일을. 참 이게 산이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소고발 자체도 문제지만 법원에서 판결만 제대로 나온다면 이런 관행이 좀 바로잡혀질 텐데 그러지 않아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 이 방송 언론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기구로부터 이 심의 제도가 갖는 언론 기능 위축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오히려 이제 고소고발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제 어떤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특별을 하고 특이한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심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마주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이제 검열기구로 존재를 하면서 방송 제작 전반에 대한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예. JTBC 같은 경우에 최근에 뉴스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의혹이라든가 이런 특정 보도를 자주 해서 다른 종편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뭐 종편을 떠나서 방송 보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 뭐 여지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섰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자 이제 JTBC 뉴스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보도에 대한 심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뉴스에는 이제 김재영 통진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출연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말하자면 통진당과 관련된 해산 청구 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 방송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했다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방통심의위원회가 나선 것인데요. 그 손석희 앵커 체제에서는 첫 번째 뉴스 심의였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JTBC가 최근 좀 사회적인 주목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언론계에서는 JTBC가 또 심의를 받겠군, 방통심의가 나서겠군 이런 이제 농담들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나선 상황입니다. 예. 그 심의를 하면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던가요? 예, 제가 이제 저도 방통심의 취재를 다니지만 사실 이제 여기를 왜 이렇게 기자들이 안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방통심의 심의위원회가 진짜 코미디장입니다. 거의 뭐 봉숭아학당을 방불케 하고 이렇게 워딩을 치고 있으면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다 받아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발언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자들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 이제 권역부 이제 부위원장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당시 소위원장이었는데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땡전 뉴스가 왜 문제가 됐는지 아느냐? 종합뉴스는 심의 규정에서 양적 질적으로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JTBC는 해산 청구와 관련해 45분의 뉴스 중 18분 12초를 부정적인 부분만 방송했다. 이날 뉴스의 핵심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한 해산을 청구한 이유가 뭔가였는데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핵심도 그것인데 JTBC는 이에 대해서는 1분만 다뤘다. 다른 정당의 반론도 있어야 했고 일반인의 반론도 있어야 했는데 이것은 뉴스 제작의 기본이다. 그리고 손석희 MC가 공정하지 않다. 정부의 불리한 유도성 질문이 상당 부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자기가 이제 자의적으로 완전히 판단과 평가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손석희 앵커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발언들을 계속 수차례 했습니다. 또 다른 심의위원 엄광석 심의위원은 이분은 이제 진술인이 나오면 몇 년 차냐고 묻는 게 주특기신데. 그래요? 네. 보도국에서 몇 년을 근무했냐 이렇게 이제 일단 진술인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면 진술인이 24년 차로 89년부터 일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JTBC 김상호 부국장이 그랬더니 네. 이제 엄광석 심의위원이 나는 30년을 근무했는데 내 판단 근거에 의하면 공정성에 어긋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30년을 일하면 공정성을 알고 24년을 일하면 모르고 이런 차원이 아닌데 이제 늘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법에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오래됐는데 내 말을 인정하지 못하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엉터리 뉴스다 또 이런 표현도 이날 엄광석 의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JTBC 뉴스를 최근 이제 손석희 앵커 체제 이후에 JTBC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다 드러난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엄광석 위원, 본인의 보도 이력이 30력이라고 자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KBS 기자 출신이고요. 5공화국 때 공보부 관료가 됐다가 SBS 개국한 이후에 자리를 옮겨서 계속 간부를 하시다가 네. 나중에는 한나라당으로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고 이명박 정부 체제에서 낙하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방통심의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언론계의 철새나 낙하산들의 자리 보존용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권역부 부위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KBS 기자를 하다가 50대 공보부로 갔다고요? 네. 네. 그리고 SBS 간부, 다시 그러니까 관료로 갔다가 그것도 군사정권 관료로 갔다가. 그렇죠. 다시 민간 방송, 그것도 보도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한나라당 출마 시도한 게 2008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로 나섰다가 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치권을 또 한 번 기웃거리다가 네. 이번에는 방송을 심의를 해요? 네. 이런 사람 누가 추천했습니까? 엄광석 의원은 새누리당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나 2010년이니까 한나라당이죠. 네, 한나라당 시절에 추천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있었던 방송공정성 특위가 이제 특별다수제 이런 것이 쟁점 아니었습니까? 네. 여당 추천이 너무 많다는. 그래서 이제 다 사실상 합의제지만 그러니까 여당 추천들 마음대로 한다라는. 근데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는 6대 3이거든요. 6대 3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 추천이 6이고 야당 추천이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모든 심의가 정부 여당의 이제 기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엄 의원에 앞서서 소개해줬던 부위원장 그리고 JTBC 뉴스를 심의한 소위의 소위원장을 맡았던 권혁부 위원은 어떤 인물이죠? 네, 이분도 뭐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그 정현주 전 KBS 사장을 이제 몰아냈을 때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KBS 이사였습니다. 이 양반이 재밌는 게 정현주 사장을 앞장서서 몰아내고 다시 열린 KBS 사장에는 사장 공모에도 응모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국회의장 추천으로 방통심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그 KBS 이사 시절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방송심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 양반이 그 이명박 정부 처음 시작했을 때 노골적으로 이사회에서 KBS에는 허니문도 없냐. KBS 뉴스9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다. 눈에 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정권 친화적인, 정부 친화적인 보도를 할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요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KBS 내부에 반발이 굉장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지금 전체 방송을 심의하는, 보도를 심의하는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KBS는 허니문이 없는가라는 발언을 2008년도 3월에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정현주 KBS 사장이 사퇴 압력에 맞서서 사장실을 지키고 있을 네. 때였고요. 그러니까 허니문이라는 것은 권력과의, 네, 새 그렇죠. 정권과의 허니문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참,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땡전 뉴스가 왜 문제가 됐는지 아느냐고 따져 묻는군요. 네. 이 굉장히 이 양반들이 그 아이러니하고 이 심의제도 자체가 폐지를 말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모순적인데요. 이 권혁부 씨 부위원장이 이제 막 검색어에도 오르고 이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왜 한번 그랬죠? 이 무한도전 심의 때였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그 심의 때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때도 이제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냐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무한도전은 리얼리티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속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한도전에 이제 그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양반이 실제로 그 방송 프로그램, 그러니까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포맷의 속성 뭐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들을 심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나 진술인 같은 경우에 이 심의위원들이 무한도전을 보긴 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에 뭐 차량 폭발을 하는 그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문제였는데 뭐 계속 질문은 그런 겁니다. 뭐 폭약을 사용했냐, 소방차를 불렀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면 실제 폭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다 안전장치를 지켜서 폭발을 했다라고 진술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사기다.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좀 이 인물들 면면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새로운 심의 영역에 무한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네요. 자, 봉숭아 학당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오랫동안 심의에 임하고 있는 거 보면 스스로는 문제가 있는 걸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뭐 스스로들은 전혀 뭐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년째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거기 회의에 들어오는 양반들의 워딩이나 발언들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오히려 인식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꼰대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잠깐만 여기서 네. 그 양반이라는 표현은 네. 네. 좀 너무 전근대적인 네. 표현이니까 네. 인물 내지는 네. 사람으로 칭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꼰대질을 하고 있는 행태고요. 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일단 부정하고요.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다 옛날 얘기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보도국에 있었던 경험, 자기가 방송사에 있었던 경험. 그다음에 자신들의 경험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에는 다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뭐 이런 형태로 보도를 포함해서 예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요 심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지난 한 6년여간 지상파 방송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해왔다. 뭐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방통심의위원회가 특종을 심의한 또 다른 사례가 있었어요? 예, 뭐 최근에는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추적 60분에 대해서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건인데요. 네. 뭐 추적 60분이 최근에 이제 그 시사 고발이나 문제의식이 많이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그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다가 이제 무죄를 받은 유아무개 씨의 사연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뉴스타파의 특종이었고 서울시 남매간첩단 사건에 대한 화교 남매 사건 그 보도였는데 그게 이제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는 유일하게 추적 60분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당시에 KBS에서 이거를 방송을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경고가 중징계인 거는 이게 그 방송사 제어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게 감점 요소가 되는 그런 법정 제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 편이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이후에 그 굉장히 상을 많이 받고 올해 있었던 그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중에 거의 이제 생각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당시 이제 이후에 상도 많이 받고 KBS 내부에서도 비교적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프로그램을 딱 싫어한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가 KBS 데스크였고 또 한 군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습니다. 네. 이 추적 60분이 받은 상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달의 PD상, 그 PD연합에서 매달 지상하는 이달의 PD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일언론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부적절한 방송이었다고 경고라는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사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스 김한 기자였습니다.